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6년 차에 접어드는 40세 남성입니다. 오늘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놈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가정을 박살내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놈에 대한 한 맺힌 분노와 증오심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7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난 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유명한 남성 의류 브랜드의 매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고 기자가 되려고 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홈쇼핑 방송을 하는 채널에서 하던 진행보조 알바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성호야, 내가 보니까 홈쇼핑 진행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기자 되는 것보다는 홈쇼핑 상품 기획자로 진로를 바꿔봐라. 선배 말대로 홈쇼핑 일이 꽤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골라서 구성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의 권유대로 상품 기획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 알바를 했던 홈쇼핑 채널에서 입사해서 기획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남성 정장과 스포츠 의류를 파는 방송을 하게 되어서 의류 브랜드 관계자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과 친해지고 그 바닥에 오래 붙게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문 상황을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죠.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는 날이면 데스크에 불려가서 질릴 때까지 혼이 나곤 했습니다. 야, 김 PD, 이번 구성 초대박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완전 쪽박이잖아. 이따위로 상품 구성할 거면 사표 쓰고 나가! 새로운 기획을 내놔야 할 때마다 며칠씩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습니다. 적당한 일자리만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러던 차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가 기획한 스포츠 의류 세트가 그야말로 초대박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브랜드 회사 간부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담당 부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부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땡땡학교 나왔다고? 야, 반갑다. 네가 땡땡학교 나올 줄은 몰랐네. 저랑 같은 학교였을 줄이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너 혹시 내 밑으로 와서 일할 생각 없냐? 부장이 백화점 매장들을 관리할 매니저가 필요하다면서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조건을 들어보니 지금 일하는 데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에 냉큼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음 달부터 직장을 옮겨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이 또 2년이 지났고 여러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의류 매장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는데요. 의류 매장 여직원들 중 몇 명하고 썸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썸이 깨지는 일이 빈번했죠. 하루는 제가 관리하는 매장 중 한 곳을 찾아갔는데 낯선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냐고 물으니까 안면이 있던 직원이 신입 여직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여직원이 이름을 말해주면서 꾸벅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매장에서 일하게 된 한정혜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뒤로 정혜 씨와 친해지게 되었죠. 제가 매장에 나가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주었고 커피나 음료수를 가져와서 절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정혜 씨는 웃을 때 볼에 패이는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지 몇 달이 지나도 제게만 잘해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혜 씨가 나를 짝사랑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다른 직원들이 이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김 대리님, 정혜는 원래 다 잘해줘요. 원래 성격이 착해서 여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오해한 거였단 생각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호감이 생겼으니 일단 대시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귀자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밥 한 끼, 커피 한 잔, 영화 한번 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혜씨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데이트하자고 해봤습니다. 정혜씨, 영화 시사회 티켓이 생겨서 그런데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영화 티켓이요? 무슨 영화인데요?
배우 정성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영화인데. 너무 좋아요. 저 그 배우 엄청 좋아해요. 그 영화만 본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했고 괜찮은 맛집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도 했죠. 그때마다 정혜 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데이트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뜻밖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 씨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상도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 대리님, 혹시 저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을... 아니, 맨날 밥 먹자, 영화 보자고 하는데 사귀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김 대리님이 고백하는 거 기다리고 싶었는데 애매한 사이는 싫어서요. 이렇게 갑자기 사귀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 이렇게 질질 끄는 남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만나보니 성우 씨가 참 괜찮은 남자 같았는데 별말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성혜 씨, 생각보다 돌직구시네요. 앞으로 성혜 씨 앞에서는 답답하게 안 굴겠습니다. 그렇게 성혜 씨의 돌직구로 사귀게 된 지 2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저랑 성혜 모두 나이가 차서 그런지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려고 성혜 집으로 갔더니 장인어른께서 나와보시더니 제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재촉하셨습니다. 결혼해야죠. 결혼할 거면 당연히 성혜랑 할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다. 성혜야, 결혼이란 게 별거 없다. 그저 시간 맞고 마음만 맞으면 하는 게 결혼이란 거야. 자네, 집은 있나? 아직 신혼집도 장만하지 못한 상태라 결혼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바로 성혜랑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성혜와 한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집 한 채 장만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상황도 아니었죠. 엄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셨고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 수입의 절반 정도가 엄마 병원비로 들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성혜가 결혼 이야기 그만하라고 장인어른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고집이 있으셨습니다. 준비가 되면 결혼하겠다는 말에 장인어른께서 물으셨죠. 만약 대출로 집을 사게 된다면 자네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 글쎄요, 한 7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진 내가 보태줄 테니 아파트 하나 장만해라. 장인어른의 파격적인 제안에 진짜로 결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을 보고 있더군요. 그 중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산 것이니 명의는 장인어른 앞으로 해드렸죠.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내가 수상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 몰래 나가서 전화를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결혼 전에 대출받은 것 때문에 온 독촉 전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뭐? 아무리 채무자라도 자정이 넘은 새벽에 독촉 전화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야. 당장 신고해.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거든. 사금융? 당신 사채 썼단 말이야? 그럴 사정이 있어서 500 정도 빌렸어. 별거 아니야. 아직 갚을 때가 안 됐는데 자꾸 독촉을 하네. 다음 달에 갚아버리면 끝나. 아내는 사채가 조금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나 지켜보게 되었죠. 제 예상대로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현관에 보조키가 2개나 더 달려있더군요. 복도로 통하는 창문에는 쇠창살까지 설치되어 있어 아내에게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보조키는 왜 달았고 쇠창살은 왜 단 건데? 도둑이라도 들었어?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바로 옆동에 강도가 들었대. 나 혼자 집에 있으려니까 무서워서 설치한 거야. 그렇구나. 집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잖아. 다음엔 말하고 달아. 이런 건 상의하고 해야지. 당신만 사는 집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옆동에 강도가 들었다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후로 매장을 그만뒀거든요. 혼자 있으면 당연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보조키와 새창살을 단 아내에게 서운했는데요. 저는 은근히 맞벌이를 바랬는데 아내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직서를 냈거든요. 제가 왜 말도 안 하고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결혼 전부터 전업주부를 원했다고 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 것 같았죠. 사직 처리된 거 미룰 수도 없으니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지나치단 생각이 들더군요. 문단속에 유독 예민해져서는 저하고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씻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시킨 날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말도 안 하고 시킨 것인데 아내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당신 뭐야? 배달시킬 거면서 왜 말도 안 해? 아니, 당신 씻고 있었잖아. 당신 찜닭 좋아해서 일부러 이거 시켰는데 왜 그래? 사람이 배가 많이 고프면 말도 안 하고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말도 안 하고 배달시키니까 그렇지. 이상한 사람이 초인종 누른 줄 알았잖아. 앞으로 나한테 말하고 배달시켜? 이상한 사람이 초인종 누를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행동한 적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보조키랑 이 새창살이랑 단 건 뭔데? 아, 정말 그만 좀 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저도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폭발시킨 것도 있었지만 아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해서 놀랐습니다. 연애 시절 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죠. 자기 전에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몇 번이나 강박적으로 확인하더니 이번에는 약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두통약이라고 둘러대길래 약통에 적힌 라벨을 기억해두고 인터넷에 검색해보았죠. 아내가 먹고 있는 약은 두통약이 아니라 신경안정제였습니다. 그것도 신경정신과 전문의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정신과 약이었죠. 그래서 제가 왜 숨기고 있었냐고 물으니 아내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정신과 상담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가방 뒤져본 거야? 걱정되니까 그렇지. 두통약이라고 하길래 무슨 약인지 검색만 해본 거야. 당신 가방 뒤져본 적 없어. 그걸 왜 검색해보는데? 별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신경 안 쓰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꺼. 마누라가 정신과 약 먹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머리 싸매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해주냐고. 그냥 머리가 아파서 먹는 약이라고 했잖아. 왜 소리를 질러?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뭘 숨겨?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아내는 제가 캐내면 캐낼수록 그런 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니랬는데 같이 살면 살수록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의 휴대폰에서 뜻밖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림이 떠서 얼른 쳐다보았더니 남자가 보낸 게 분명해 보였죠. 너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고 괜히 헤어졌다고 하는 걸 보니 저 몰래 바람을 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자식 누구야? 이놈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거야? 왜 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봐? 당신 지금 남이라고 했어? 내가 왜 남인데?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있어. 내 폰 이리 내놔. 허락 없이 훔쳐본 건 미안한데 폰은 못 돌려주겠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돌려줄게. 괜히 헤어졌단 문자는 뭔데? 그냥 예전에 알던 오빠인데 자꾸 연락하면서 귀찮게 하네. 별거 아니야. 됐지? 당신 이 자식이랑 바람 피는 거야? 뭐? 바람? 내가 미쳤어?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냥 하던 오빠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의처증 있어? 맨날 나보고 병원 가보자고 하더니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될 사람은 당신이네. 그렇게 내가 의심스러우면 헤어져. 제가 불륜을 의심하자 아내는 길길이 날뛰면서 이혼하잔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서로에게 남아있던 애정마저 사라지고 말았죠. 결혼한 지 겨우 2달 된 신혼인데도 각방을 쓰게 되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내의 노트북도 집에 그대로 있고 옷이나 신발까지 모두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아내가 없어졌단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정혜가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짐은 그대로 두고 몸만 사라졌어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혹시 장인어른께서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장인어른도 아내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리시는 게 보여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죠. 장인어른께서도 모르신다니 우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봐야겠네요. 김서방, 며칠만 더 기다려봐. 정혜가 절대 가출을 할 애가 아니란 거 자네도 알지 않나?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며칠 내로 연락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딸이 사라졌는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니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장인어른을 지켜보면서 며칠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장인어른을 만나뵐 때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더군요. 도대체 뭐를 숨기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 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지만 아내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서 아내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죠. 이 방법도 소용이 없으면 장인어른에게 신고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바로 경찰서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지인들을 찾아가자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의외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내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혜 친구 미연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성혜가 갑자기 실종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기, 그럼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내의 친구분이 일하는 곳 근처로 가서 그 친구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말없이 카페에 앉아있던 친구분이 10분 정도가 흐르고 나서야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정혜가 말 안 한 거죠? 네? 뭐를요? 정혜가 결혼 전에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동거요? 정혜가 동거를 했다고요? 순간 저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멍해지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숨기고 있었던 비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성호 씨도 이젠 알아야 되겠죠. 정혜가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 바에서 바텐더로 일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바텐더 일을 소개해줬었거든요. 아내가 바텐더 일을 했었다니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칵테일을 제조하면서 혼자 오는 손님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여자 바텐더 한 명이 그만두게 되자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네요. 아내가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동거남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동거남은 아내에게 푹 빠져서 단골 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맨날 바에 찾아와서는 아내에게 사귀자고 수작을 걸었다고 해요. 아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동거남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한 달 뒤에 아내가 갑자기 바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정혜가 그 남자랑 동거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해서 진짜 같이 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남자가 아니라 그쪽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더 놀랐어요.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게 되자 친구가 아내에게 동거남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친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마 결혼 후에도 그 동거남하고 계속 연락했을 거예요. 정혜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혜가 결국 동거남을 선택한 것 같아요. 원래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가 말씀드려요. 저는 결혼까지 해놓고
남편이 아닌 동거남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야반도주라다뇨.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초부터 아내가 보여주었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진짜 내연남이 있었던 걸까요? 동거남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버리고 동거남을 따라간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저는 바로 장인어른께 달려가 따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알고 계셨죠? 아내가 결혼 전에 동거했다는 사실을요. 설마 저한테 내연남이 있었던 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장인어른께서 올 것이 왔단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랑 똑같이 생긴 여성이 두 손은 물론 두 발까지 밧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아내의 뒤로 한 남자가 강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장인어른을 쳐다보고 있으니 장인어른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뭘 감추겠나. 정혜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던 건 사실이네. 하지만 그건 좋아서 한 동거가 아니었어. 정혜가 무서워서 억지로 사귀게 된 놈인데 지금 이놈한테 끌려가서 갇혀있네. 장인어른께서는 동거남이 아내를 납치해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들려주는 말에 따르면 아내가 바에서 일하다가 동거남을 만났던 것까지는 친구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남을 거절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봐도 그놈은 알코올 중독 기질이 있었고 성격도 난폭하고 거칠었다고 해요. 아내가 여러 번 싫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집요하게 치근덕거렸다고 하죠. 결국 바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본 장면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죠. 아내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경찰? 나 피하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왜 경찰을 부르는 건데?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만하긴 뭐래. 너야말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날 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아내를 덮치려고 했지만 다행히 경찰이 와서 아내가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자기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여기서 무릎 꿇고 사죄한죄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경찰이 가버리면 그놈은 악마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해대서 아내가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하죠. 몇 번이나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그놈은 아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몇 번의 신고가 오갔지만 경찰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동거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끌려갔다고 하죠. 동거가 말이 동거지 거의 감금 상태로 보름 넘게 갇혀 있었다고 하네요. 여자로서는 치욕스러운 짓을 당하다가 장인어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놈은 경찰에 잡혀가도 미꾸라지처럼 법을 이용해서 며칠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놈을 피해서 새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내와 장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죠.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치면 못 찾을 줄 알아? 내가 말했지. 넌 내 거야. 내 여자란 말이야. 한 번만 더 도망치려고 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너한테 쓰레기한테 내 딸을 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딱 기다려. 다시 깜빵에 넣어줄 거니까. 뭐? 깜빵? 이 영감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오늘이 당신 제삿날인 줄 알아. 장인어른이 아내를 끌고 가려는 그놈에게 달려들었지만 칠순을 넘긴 장인이 건장한 30대 남자를 힘으로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결국 그놈에게 맞고 기절해버렸죠. 장인어른이 기절한 사이에 아내를 끌고 가서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내는 겨우 위기를 넘겼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폭행죄와 부녀자 납치 혐의로 구속되어서 실형이 떨어졌는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인어른은 그놈이 금방 풀려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소를 해봤자 아내와 장인을 악독하게 괴롭힌 증거가 있으니 최소한 몇 년은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3개월 전에 그놈이 느닷없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놈이 어김없이 아내에게 연락을 하면서 접근했던 거죠.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자식이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릴 텐데 우리 어떻게 하지? 아내가 그놈한테 문자를 받자마자 겁에 질려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장인어른은 아내를 다독이면서 사귀는 남자가 있냐고 물었고 아내는 저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럼 됐다. 당장 그 남자랑 결혼해라. 아무리 정신병자의 사이코 같은 놈이라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유부녀에겐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아내는 그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저와 결혼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놈은 유부녀가 된 아내에게도 계속 접근을 했고 아내를 납치하는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 사진은 그놈이 나한테 보낸 거야. 딸이 저런 모질고 험한 꼴을 당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나?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그놈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게다가 그 범죄자 놈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넋놓고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안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장인어른을 설득시킨 뒤 경찰서로 달려가서 아내가 납치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납치범이 옛날에 동거하던 남자라고 하니 바람이 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경찰이란 작자들이 낄낄대면서 말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치니 그제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이 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 같습니다. 경찰서는 개인적인 가정사를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가정법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가출이 아니라 납치라고요. 저 증거도 있어요. 여기 아내가 납치당한 사진도 있는데. 네네, 거기 두고 가세요. 경찰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고 서류를 귀찮다는 듯이 던져버리더니 갑자기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경찰의 태도를 보아하니 그들을 믿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다가 지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결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범죄자 수준을 뛰어넘었네요. 돈이고 뭐고 이런 쓰레기는 저희들이 나서서 치워야죠. 정말입니까? 정말로 제 아내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안심하십시오. 사흘이면 됩니다. 그들은 사흘 내로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입니다. 아내 문제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있었는데 오후에 부동산 사장과 낯선 여자가 집을 찾아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집 내놓으셨던데 이사는 언제 가실 건가요? 사모님은 다음 주에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네? 이사라뇨? 김두철 씨가 직접 오셔서 한 달 전에 집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아파트 팔렸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싶어서 서둘러 장인어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장인어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돈도 7천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인데 멋대로 집을 팔다뇨.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전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겁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네. 자네는 능력이 있으니 사는 곳쯤은 다시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놈이 3억을 주면 정해를 풀어주고 다시는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집을 내놓은 거네. 경찰도 신경을 안 쓰는데 돈으로 해결해야지. 별다른 방법이 있겠나. 장인어른께서 내일 그놈이 알려준 지하철 보관함에 3억을 갖다 놓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놈이라면 4억을 받아놓고 아내를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돈까지 갖다 바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장인어른께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돈을 줄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해결할 테니 맡겨주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제 말을 듣고 너무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잠도 못 자고 해결사들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해결사들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에 있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있다는 소식에 얼른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있던 해결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죠. 한 달 넘게 악마 같은 놈한테 잡혀 있었던 아내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었는데요. 저를 본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게 여긴 왜 온 거야? 그냥 가. 나 내버려 두고 가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묶인 거 바로 풀어줄게. 제가 묶여있는 아내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덩치가 큰 남자가 들어오고 있더군요. 이 자식들 뭐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리야? 그놈은 해결사를 보더니 강목을 집어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해결사가 그놈보다 덩치가 커서 휘두른 주먹에 기절을 하고 말았죠. 그놈이 곧바로 일어나서 달겨들길래 제가 발로 차서 힘껏 넘어뜨리고 분이 풀릴 때까지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그놈이 정신을 잃자 서둘러 아내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집으로 가자. 다 끝났어. 저는 아내를 데리고 가기 전에 의식을 잃은 그놈을 밧줄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인간 말종에게도 결혼한 아내가 있었단 겁니다. 그놈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살펴보니 소름 끼치는 문자 내역이 보이더군요. 돈이 궁해지니 아내를 납치하고 장인어른을 협박한 거였습니다. 아내를 좋아해서 미친 게 아니라 아내 몸값을 뜯어내 호화롭게 살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결국 이런 사실을 증거로 모아 신고를 하니 잠시 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습니다. 납치범 마누라도 미쳤는지 경찰에게 저를 체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저놈이에요. 저놈이 제 남편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때렸어요. 어서 잡아가세요. 하지만 경찰이 그놈이 휘둘렀던 강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피가 묻어 있어서 DNA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보나마나 다른 사람의 피거나 아내의 피가 묻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던 해결사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결사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아내를 구출한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더군요. 그 동영상을 본 경찰이 그제야 저희 편을 들고 납치범을 체포하였습니다. 아내를 납치한 현장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숨겨져 있던 흉기도 찾아냈죠. 야, 이 흉기 증거물로 수집해. 내가 보기엔 정당방위 같은데, 안 그래? 제 생각도 그래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놈이 다 있네요. 이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번에도 폭행죄랑 협박죄로 들어간 놈 아니야?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깜빵 들어가면 꽤 오래 살다 나오겠네요. 경찰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엄청난 희망을 품었죠. 제발 저런 놈들은 적어도 10년 뒤에나 나오길 바랐습니다.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 두 짐승들은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지금도 그놈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네요. 아내가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면제 없인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감옥에 갔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내가 걱정됩니다. 아예 외국으로 뜰 생각도 있는데 또 가면 아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고민이 되네요. 저희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